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시가 됐든 여기까지만 하고 귀가하겠습니다. 좋지요? 네.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죠. 첫날 좀 너무 헤비한가요? 아직 진도 시작도 안 했는데요, 뭐, 그죠? 네, 아직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네.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드라마냐, 편하게 듣게. 머리가 좀 아프죠? 머리가 좀 아파요. 표현 자체가 좀 영어가 그렇습니다. 자, 물권, 채권까지 봤고요. 물권, 채권까지 봤고. 자, 9번에 보니까 촉구, 그리고 가로 안에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최고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최고라는 표현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잘 안 쓰이죠. 최고짱 이런 건 보신 적 있죠? 최고짱. 그때 최고인데요. 쉽게 말하면 독촉이에요, 독촉. 자, 우리가 독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돈 갚아. 그거죠? 다시 말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 고 촉구하는 경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촉구예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돈 갚아라 쪼는 거. 이게 전형적인 촉구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고, 민법은 이 촉구 말고 반대의 촉구가 있어요. 권리자에게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거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요, 을과 매매를 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가 잔금을 안 줘요. 날짜를 몇 번 어겨요. 그럼 갑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빨리 잔금 내놓으라고 쫀다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촉구예요. 잔금 내놔, 잔금 내놔. 근데 얘가 끝끝내 잔금을 내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권리자의 자유예요. 그렇죠? 내가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는데 누가 옆에서 야, 너 권리 행사 안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쫄 이유도 없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리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갑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갑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여전히 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쫄 수가 있어요.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돈을 마련해서 갑에게 돈을 줄 테니까 물건을 빨리 넘겨달라. 근데 갑이 끝끝내 물건을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겠죠. 어쨌든 이렇게 갑 또는 을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기지만, 이 해제할 권리가 생겼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권리자의 자유인데, 이 문제가 생겨요. 얘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해제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제권을 포기하겠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안 불안한가요? 반대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더 쉽겠다. 을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갑에게 야, 잔금 마련했으니까 빨리 등기서류 넘겨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은 몇 번 독촉을 하다가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이 토지가 꼭 필요해요. 그럼 을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갑한테 땅을 내놓으라고 쪼겠죠. 근데 반대 경우, 얘가 가만히 있어요. 해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때 요놈 입장에서 이 토지를 더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이 사람한테 팔아먹고 싶죠. 근데 팔아먹었다가는 을과의 계약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을한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를 한 상태에서 예컨대 토지를 매매했는데 1억에 판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당연히 갑은 병에게 2억 받고 팔아 넘기겠죠. 근데 팔아 넘겼다가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다가. 가만히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토지라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각을 한 거죠. 물론 이중으로 매각을 했지만 1억 주겠다는 사람한테 매각을 한 상태에서 더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팔아 넘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는 있는데 처음에 산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을한테 아무런 책임 없이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이 계약이 깨져야 돼요. 이 첫 번째 계약이. 그래서 물건을 안 넘겨주고 버텨 갑이. 그럼 을은 물건 넘겨달라고 쪼다가 끝끝내 안 넘겨주면 해제할 권리가 있을 텐데 이 을이 계약을 해제를 해야 갑은 이 계약 관계가 깨지고 마음 놓고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너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지 않냐? 그 해제할 권리 있는 거 그걸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물어볼 수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 물어볼 수 있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 준 게 이거예요. 최고. 이행 최고. 위에 있는 게 의무 이행을 최고 촉구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권리자가 이렇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미적미적 하고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촉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촉구에 보면 종류의 반가를번에 의무 이행 촉구가 있고 그 의무 이행 촉구가 첫 번째 거예요. 544조에 보면 계약을 한 당사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촉구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밑에 반가로 2번 권리 행사 촉구라고 해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권리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를 요구하는 촉구가 하나 있고 요 두 번째 촉구가 민법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서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이럴 때 그냥 구조만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대답을 해주면 좋겠죠. 야, 너 권리 행사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 촉구를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어요.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으니까 얘가 만약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 뻘쭘하죠. 물어본 사람 뻘쭘하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봤을 때 요놈이 대답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131조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할 권리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1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 아들놈 중에 외동아들이 한 놈인데 이 후레자식이야. 이놈이 아주 외동아들이라고 아주 고냐고냐 키웠더니 후레자식이야. 맨날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대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몰래 까먹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게 까먹고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요거 하나 남았어요. 아버님이 이 A 토지만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레자식 놈은 이 아버지 A 토지를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자, 팔아먹을까를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집이 없을 때 몰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
뒤져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등기 서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기 권리증 같은 거 있죠? 그거 훔쳐내. 그리고 아버지 신분증 훔쳐. 아버지 인감도장 훔쳐. 그래서 제가 위임장을 만들어. 뭘 만들어요? 위임장을 만들어. 뭐라고 위임장을 만들어요? 네. 토지에 대한 매각 대리권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그 위임장을 싹 위조를 해가지고 을이 병을 만나. 병을 만나서 이 땅은 아버님 갑소의 땅인데 아버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이시고 또 힘도 많이 없으셔서 나한테 팔아라라고 부탁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을 대신해서 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드라마에서 이런 후레자식 놈들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요때 요 놈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마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해서 팔고 있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만약에 1억에 팔았어요.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무효. 우리 민법에서 무효야. 이 갑이 무효 그러면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당한 거예요. 을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1억 매매계약서를 들고 계약금을 얘한테 1,000만 원 준 상태에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면 등기를 넘겨주질 못해요. 물론 서류까지 위해서 넘겨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등기 서류는 못 훔쳐냈어. 그럼 등기 못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누굴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요. 갑을 찾아가서 땅 내놓으시오 그러겠죠.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땅 판 적 없는데? 그럼 병은 뭐라 그래요? 당신 아들이라는 사람이 위임장 이걸 보여주면서 당신한테 부탁받았다고 팔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산 거다. 그럼 갑은 나는 내 아들놈한테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 내 아들놈이 내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팔아먹은 거다. 나는 땅 넘겨줄 수 없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얘는 을한테 쫓아가서 을의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원칙이에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이 5천만 원짜리예요. 보통 아버지 재산이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을 때 후레자식 놈이 몰래 팔아먹을 때 비싸게 팔아먹을까요? 헐값에 팔아먹을까요? 보통 드라마 보면 헐값에 팔아먹죠? 3천에 팔아먹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버님은 병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나한테 땅을 팔았다 땅 넘겨달라고 그러면 일단 아버님은 거절을 딱 한 다음에 아들을 불러갖고 엄마 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 혼내겠죠? 혼내고 난 다음에 그래 자식아 그 아버지 땅을 몰래 얼마에 팔아먹었냐?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럴까요? 3천에요. 그럼 더 맞아 뒤져요 잘못하면. 그쵸? 그런데 꼭 헐값에 팔아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1억에 팔아먹어요 만약에. 그럼 다시 갑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자식아 도대체 막 혼내다가 이놈의 후레자식이면 막 혼내고 때리고 패다가 지치면 물어봐. 뭘 물어봐? 너 얼마에 팔아먹었냐? 그럼 아들놈이 얼마에 팔아먹었다 그래요? 1억에. 그럼 아버님 어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했던 분이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흙 들어가도 돼. 잘했어. 이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행위를 이 아버님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후동의. 이건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일사자예요. 일이 벌어진 후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법에서는 추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추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행위가 본인한테 유리하면 추인하면 되고요. 본인한테 불리하면 추인 거절을 하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을이라는 무권 대리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 입맛에 맞게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얘가 초인을 하면 병은 땡큐죠. 땡큐예요. 돈 주고 물건 받으면 돼요. 만약에 초인 거절하면 병은 얘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초인도 하지 않고 초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정쩡하지요. 병은 갑한테 가서 딱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을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초인을 하면 병은 갑한테 가서 딱 내놓으라고 할 수 있고 초인을 거절하면 을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초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병은 갑한테 딱 내놓으라 소리도 못하고 을한테 책임을 지라 소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병이 갑이 초인도 초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초인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131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조문 이해가 돼요. 첫날이지만 이해가 돼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초인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얘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물어봤을 때 얘가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얘는 더 뻘쭘해지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 경우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촉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촉구라는 말은 독촉이고 이렇게 독촉하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물어보는 촉구가 있고 두 개가 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뭐뭐 하라고 독촉하는 촉구가 있고 권리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건지 물어보는 촉구가 있다. 이 두 가지. 이건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 촉구와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촉구받은 사람이 대답을 안 했을 때 이 대답을 안 한 경우 민법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촉구라는 개념을 미리 좀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31조 조문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촉구는 나중에 써먹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촉구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을 봅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세요. 1교시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급 후회를 하기 시작해. 내가 왜 이 험한 길을 시작했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합격하시고 나면 다 잊혀집니다. 고생했던 게.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 공부하지만 합격하시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져요. 혹시 주위에서 한 3개월만 했더니 붙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3년 한 거예요. 3개월에서 붙었다는 사람은 그 3개월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뻥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3개월에서 붙어. 있긴 있어요. 3개월에서 붙는 분이. 올해도 8월 달에 시작해서 붙은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대요. 미쳤죠? 근데 우린 그렇게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수업 받는 게 거의 끝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안 되는데 주말 같은 때 휴일을 반납하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11, 12월 때는 아까 제가 수업만 들으시라 그랬으니까 더 과도한 걸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으세요. 1년 학종률이 높습니까? 1년 공부해가지고 제일 높아요. 1년 공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1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높아요. 합격률이. 근데 이제 11월 달이나 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5월 달쯤 가면 지쳐요. 일지작 시작하죠. 그리고 5월 달쯤 가면은 강의를 한 4번 정도 들은 상태거든요. 꾸준히 들으면. 그러면 들으면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듣기도 싫고. 왜 우리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도 한 2번 보면 재미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재미없는 걸 강의를 3번, 4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겨워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아는 것 같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세요. 그때부터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떨어져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예.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중간에 속도 느리면 뒤에서 다 추월해 가잖아요. 처음 속도로 쭉. 합격률 제일 높으신 분들이 11월 달이나 1월 달 일찍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붙어요. 합격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민법 강사말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안 믿으세요. 제가 10몇 년을 강의했지만 제 말을 제일 안 믿으세요. 속이 터질 대로 터집니다. 여러분들은 꼭 믿어주세요. 자, 따라오시면 돼요. 자, 10번.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직접적인 시험법은 아닌데 그냥 두 개 뭉뚱그려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우리 민법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동네 중국집에다가 짜장면을 외상값을 깔아놨어요. 당구장이나 이런 만화방 단골 손님들은 외상값 깔아놓는 경우 많죠. 그러면 이 중국집 사장님은 짜장면을 외상으로 시켜 먹은 사람에게 외상 중국 짜장면 값을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값을 볼 때마다 외상값 내놓으라고 요구하시겠죠?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으신 분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갑이 을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집 앞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을이 값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놔 소리를 안 해요. 이거를 외상값 갚으라 소리를 안 해. 자, 외상 짜장면값 채권을 갖고 있는 을이라는 분이 짜장면값 내놓으라 소리를 안 해. 안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나. 그러면 요 채권이 소멸해요. 뒤집어 말하면 갑은 몇 년만 버티면 돼요? 1년만 버티면 돼요. 을을 만나면 눈 마주치지 말고요. 그냥 씩 웃고 쓱 지나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돈 달라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1년만 버티면 짜장면값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요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때 기간이 두 종류가 있다.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기간.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소멸시효 기간이나 제척기간이 나면 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구나. 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는 소멸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뭐 잔뜩 난 다 필요 없고요. 자, 11번 소구표. 반대가 장래효라는 거예요. 자, 먼저 소구표 장래효를 한 번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요, 을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중개사 공부한다며? 그 한 달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좀 경제적으로 부담돼. 그래? 그럼 내가 학원비를 대줄게. 그래서 갑이 을에게 다달이 학원비를 줘요. 자, 갑이 을한테 대가를 받고 줄까요? 그냥 줄까요? 갑이 지금 학원비를 대준다 그랬어요. 대가를 받고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걸 증여계약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증여. 그런데 학원비를 대주다가 을이
내년도 27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대주던 걸 중단하겠죠. 그렇죠? 중단을 해요. 자, 2015년 11월부터 학원비를 제공을 했고요. 2016년 여러분들이 꿈에도 그리던 10월 합격을 했어. 그럼 중단하겠죠. 그럼 잘 보세요. 각 과는 무슨 계약을 했고 증여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학원비를 지금 다달이 대주고 있다는 건 증여 계약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거죠. 그랬다가 합격을 하면 중단하게 되니까 증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증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이 중단하는 거 언제부터 중단하면 돼요? 2016년 10월부터 장래를 향하여 중단을, 장래를 향하여. 장래를 향하여 중단하는 거니까 을은 요 중단되기 전에 지급받은 학원비를 갑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각과 알사에 학원비를 대줄게 라고 약속했던 것은 을이 시험에 붙으면 장래를 향하여 중단시키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받은 학원비를 되돌려줄 필요가 없게 돼요.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원칙인데요. 여기까지가. 갑이 합격을 하는 을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1년 동안 네 학원비 대주느라고 대법 대출을 받았다. 너 합격도 했고 기분도 좋으니까 응? 1년 동안 내가 너한테 대준 학원비를 좀 되돌려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을이 뭔 개소리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합격했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 되돌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되돌려줬어요. 1년간 받은 학원비를. 만약에 갑과 을이 합의를 해서 을이 1년간 받은 학원비를 되돌려줬다면 결과적으로 갑은 을에게 학원비를 한 푼도 안 줬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버렸죠.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대줄게 라고 약속했던 것이 되돌려받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없었던 게 돼버리죠.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걸 소급이라고 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걸 뭐라 한다? 소급.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지 애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발생하는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발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소급이라 한다. 자,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갖고 있다가 2015년 2월 3일 사망을 해요. 을이라는 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 상속받은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2015년 12월 3일쯤 상속에 의한 등기를 했어요. 상속에서 등기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갑은 2월 3일 날 죽었는데 상속인 을이 12월 3일 날 등기를 했으니까 갑이 죽었을 때 그 이전부터 여기 때까지는 소유자가 누구로 등기가 돼 있어요? 갑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때 이 토지가 요 사이에 누가 소유자냐의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돼요. 재산세가. 맞나? 6월 1일 맞나요? 그럴 거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등기부를 딱 떼어보면 6월 1일 날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갑에게 세금이 부과돼요. 이 세금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갈까요? 무덤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무덤 비석에 세금 고지서가 딱 붙어 있어. 국세청 직원이 맨날 나와. 누구 계신 분한테 빨리 살아 일어나가지고 세금 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을이 내야죠. 근데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속에 의한 등기는 언제 했지만
12월 5일 날, 3일 날 했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언제다? 갑이 사망한 때다라고 뭐 시키면 돼요? 소급. 이럴 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소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상속에 의한 등기를 언제 했든 상관없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뭐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 소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지 이럴 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급효다, 장려효다 개념은 구별하시고 두 번째로 소급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할까? 아, 이럴 때 필요하구나. 세금관계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소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소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아까 우리 중대한 자가 나오면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 치시라 그랬죠? 소급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 그것도 이제 책이 찢어져라. 네.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 됐죠? 네. 자, 12번에 보면 즉시하고 지체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즉시라는 말과 지체없이라는 말은 우리 아마 보통 같은 개념으로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즉시란 말은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즉시 필기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근데 지체 없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필기한 거 지금 즉시 판서를 그대로 연습장에 옮기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펜이 없는데요. 잠깐 저기 사무실 저기 데스크 가서 빌려와도 돼요? 제가 만약에 즉시라고 했다면 안 돼요. 손가락을 깨면서 피를 흘려서라도 써야 돼 지금.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지체 없이 쓰세요라고 말을 했다면 연필이 없거나 필기가 없는 분들은 잠깐 시간적인 여유를 주세요. 저 가서 뭐 연습장이나 필기구 사오게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체 없이예요. 즉시와 지체 없이는 조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조문이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지 않으려면 조문에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고 즉시.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할 수 있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지체 없이. 그래서 지금 조문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거 읽지 마시고 제가 이걸 왜 미리 법률 용어에서 말씀드렸냐면 즉시로 되어 있는 걸 지체 없이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지체 없이로 되어 있는 걸 즉시로 바꿔서 출제를 해요. 틀린 걸로. 지금 여기 조문이 두 개가 비교가 돼 있죠? 위에 거는 즉시로 돼 있고 밑에 건 지체 없이로 돼 있어요. 이걸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럼 머릿속으로 또 앞으로 즉시라는 말이 나오거나 지체 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 또. 교재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구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앞으로 나올 때부터 즉시와 지체 없이도 머릿속으로 좀 구별해서 기억을. 보통은 지체 없이예요. 보통은 지체 없이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보통 허락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나 즉시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원칙이 지체 없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즉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왕왕 나오게 됩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유추와 준용인데 이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한 장을 넘기면 추정과 간주라는 게 있는데 간주는 필요 없고 추정만 좀 봅니다. 자, 갑과 을이요. 14번 봅니다. 추정만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갑과 을이 이런 분쟁이 붙었어요. 갑이 을에게 돈 갚아. 돈 갚아. 갚다. 한글이 뭐죠? 아,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이 약해요. 그랬더니 을이 두 가지. 왜? 난 돈 빌린 적 없어. 또 하나는 왜? 내가 왜 갚아? 다 갚았는데. 이렇게 다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 많지요.
친구끼리 영수증 안 받고 통장으로 쏘지도 않고 현금으로 찾아갔고 보는 자리에서 빌려줬다. 그런 경우 많죠. 야, 나 한 100만 원만 꿔줘. 보는 자리에서. 한 10만 원만 꿔줘. 그래? 지가 끓여갖고 이렇게 줬어. 현금으로. 며칠 뒤에 야 10만 원 갚아. 그랬더니 의뢰라는 입을 싹 씻어. 야, 인마 내가 왜 갚어? 야, 인마 너 얼마 전에 나한테 10만 원 빌려갔잖아. 내가 언제 빌려갔어? 다툼이 생겨요.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괘씸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갑과 을을 부르겠죠. 소송을 제기한 갑한테 물어볼 거예요. 야, 너는 왜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냐? 갑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빌려줬는데 안 갚습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사님은 을한테 물을 거예요. 엠마, 너 돈 빌렸는데 왜 안 갚아? 그럼 을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빌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겠죠. 자, 갑의 주장하고 을의 주장이 어때요? 완전히 상반돼요. 법원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법원. 아유, 누구 말도 믿어.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누가 약해? 을이 등치가 이만해. 그럼 누가 약해? 을이 약해요?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뭘 요구해요? 증거. 뭘 요구한다고요? 증거. 증거가 없으면 뭐 증인. 갑이 빌려줬다는 주장과 을이 안 빌렸다는 주장,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충돌이 될 때 법원은 중립적 기관이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증거야. 근데 앞불사 증거가 없어. 그러면 갑이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주장과 을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는 주장은 증명이 불가능해요. 주장만 있을 뿐 뭐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갑의 주장도 을의 주장도. 그렇죠? 이럴 때 증거가 없어서 갑의 주장도 믿을 수 없고 을의 주장도 믿을 수 없을 때 법원이, 판사님이 야, 갑 네 말도 믿을 수 없고 을 네 말도 믿을 수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것은 증명, 소송과 관련이 돼요. 소송과 관련이 됩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 그 어려운 그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전제를 아예 깔아버리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자, 대한민국 사람이 4천 몇백만인데 이 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돈을 빌려주는 개연성이 많을까요? 안 빌려줄 개연성이 많을까요? 보통 관계에서. 안 빌려줄 가능성이 많죠. 둘이 분쟁이 붙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관계,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저와 1대1 관계가 8개, 9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많아요? 안 빌려준 관계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은 개연성에 터잡아서 둘의 돈과 관련된 다툼이 있었을 때 안 빌려줬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갑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갑한테 야, 네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한 걸 네가 증명해. 이걸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무슨 책임? 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패소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갑이 을을 상대로 빌린 돈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증거가 없어. 그럼 얘가 빌린 돈을 빌려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갑이 패소를 해요. 여기까지 했죠? 그 이유가 법원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빌려줬는지 을이 돈을 빌린 적이 없는지 불분명할 때 일단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뭘 하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 때문에 추정. 그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추정을 하면 법원은 빌려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니까 갑한테
네가 빌려줬다는 걸 나를 믿게 해. 그게 입증책이네. 만약에 믿게 하지 못했다면 얘가 패소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증인도 세우고 어떻게든 입증을 했어. 입증을 했다면 빌려준 적이 없다라는 게 뒤집어진 거죠. 이게 추정이 깨진다 그래요. 뭐가 깨진다고요? 추정이 깨진다. 자, 그럼 깨졌어요. 깨졌다는 거예요.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갑이 빌려줬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보통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갚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갚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갚았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번에는 얘는 안 갚았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을한테 물어봐요. 야, 처음에는 얘가 돈을 안 빌려줬다고 추정이 됐었는데 요 놈이 돈을 빌려줬다는 걸 증명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 분명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안 갚았다는 게 추정이 돼. 그러니까 갚았다고 주장하는 네가 증명을 해라. 이 경우에 얘가요, 을이요, 요게 아니고 빌린 적 없다고 주장을 해요. 만약에 혼나요, 법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혼나. 왜? 갑이 이미 뭘 증명했어요? 빌려줬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빌려줬다는 걸 믿고 있어, 지금. 갑이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한테, 얌마! 너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걷다 대고 을이, 저는 빌린 적 없는데요.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뭘로? 생각해보니까 빌리긴 빌렸는데요. 갚았네요. 이렇게. 근데 갚았다는 말을 법원이 그냥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입증을 해야 돼요, 얘가. 입증책이 얘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갚았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을이 패소합니다. 패소하고 을은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갚았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럼 누가 패소해요? 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빌려줬다는 채용증 받아놔야 되고요. 돈을 갚았을 때는 항상 갚았다는 영수증 받아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만약에 믿고 그냥 서류 없이 그냥 빌려주고 갚고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붙으면 소송에서 이런 입증 책임에서 딱 걸려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갚았는데도 또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법원은 증명 갖고만 믿고 추정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 추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과 관련된 건데, 소송이라는 건 당사자 주장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플러스 입증이 필요한데, 증거가 없다면 증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단 가능성이 큰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게 추정이에요.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추정된 사실은 그게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입증 책임은 우리 시험법에 이제 왕왕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민사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첫째, 추정과 연관이 된다. 어떤 사실이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먹고 들어가는 걸 추정이라 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그걸 깨는 게 입증이다. 그걸 깨는 게 입증이다. 딱 요 두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소송에서. 추정이라는 개념과 입증 책임이라는 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쉬운 거는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주장한 걸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갚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프린트에는 추정만 있어요. 양가로 1번에 보면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에 반대 증거가 있을 때 그 효과를 뒤집는 것을 말한다. 이걸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데 갑과 알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을이 대금을 지급했는지, 을이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토지를 넘겨줬는지 등이 다퉈지고 있을 때 갑과 을의 말만 있고 주장만 있고 증거 따위가 없을 때 법원은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아주 난감해지겠죠. 이걸 구제하는 제도가 뭐다? 추정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추정과 간주를 왜 만들어 놨냐면,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밑에 박스를 보면요. 조문은 보지 마시고요. 153조에 보면 1항이 추정한다로 끝이 나죠. 145조는 두 번째 줄에 뭘로 끝이 나요? 본다로 끝이 나죠. 본다가 훨씬 강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정은요, 반다 사실 있으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다는 안 뒤집어져요. 본다는 100% 그걸로 끝나요. 뒤집어지지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법적으로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 그러면 추정한다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걸 바꿔서 출제를 해요. 이것도. 153조 같은 것들은 추정한다를 뭐로 바꿔서? 본다로 바꿔서. 145조는 본다를 뭐로 바꿔서? 추정한다로 바꿔서 출제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본다하고 추정한다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정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본다라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르다. 법적 효과가. 그래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과 본다라고 나와 있는 걸 앞으로 구별하자. 역시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져라. 특히 153조 같은 건 본다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틀린 걸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민법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리 법률 용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 몇 개를 쐐기를 박아두시면 기본서, 입문서 볼 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용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앞으로 이런 각도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복습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그래,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